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자 하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3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이런 식으로 제32조에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그 법조문 안에 근로라고 하는 법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로는 노동으로, 근로자는 노동자로 수정하겠다 하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의 논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들은 첫째, 노동이 근로보다 더 포괄적인 용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노동자 속에 포함된다 하는 뜻이죠. 그러면은 과연 그런지 이 용어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광의라고 해서 넓은 뜻으로 이런 식으로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을 영어로는 가장 흔하게 쓰는 단어가 워커입니다. 일하다에 ER이 붙은 워커. 그러면 이 일하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말로 옮기면 가장 쉽게 가장 많이 번역하는 것은 노동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워커는 노동자. 그러면 이 워커 속에는 다시 크게 두 종류로 이 노동자에는 두 그룹의 노동자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을 맺었는가 해서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을 특별히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를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영어에서는 이것을 employee라고 해서 직원,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을 합니다. 또 한 그룹은 근로계약을 맺었는지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근로계약으로 그 관계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설정이 되는 워커가 있습니다. 노동자. 이것은 협의의 워커, 협의의 노동자라고 하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이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워커라고 하는 그룹을 세 종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워커가 있고, 임플로이가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워커로서의 보호를 거의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논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그룹이 협의의 워커, 우리말로
이 뜻을 잘 살리자면 일꾼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개의 그룹이 employee, 직원이라고 하는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워커라고 하는 그 그룹 중에서 3개 중에 2개만 이야기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워커에는 일꾼과 직원만 남아있죠. 이 직원은 일꾼하고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인플로이는 고용주하고의 관계에서 워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고용주는 직원에게 일을 할 수 있는 도구와 장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직원을 대신해서 세금을 낸다든지 보험금을 낸다든지 하는 것들을 부담합니다. 물론 이 둘의 관계는 고용계약의 체결로 이루어집니다. 고용주는 직원에 대해서 통제권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권한입니다. 그리고 일에 대해서 징계권도 행사합니다. 일을 제대로 못했을 때, 범죄 행위를 했을 때가 아닙니다. 회사에 해를 끼쳤을 때가 아닙니다. 처음에 약속한 것과 같은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징계권을 행사합니다. 그 대신에 직원은 고용주에게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출산 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커는 이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워커와 그러니까 일꾼, 우리나라 말로 노동자, 방금 이야기한 직원은 근로자라고 해둡시다. 그리고 이 워커는 노동자라고 했을 때 그들은 고용주에게 달리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현대에 이르러 국가가 이들을 보호하게 되었죠. 그래서 국가의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영업자는 그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로자와 노동자는 엄밀히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광의의 워커, 우리가 이 두 그룹, 원래는 세 그룹, 이것을 다 포함하는 광의의 워커는 물론 미국식 표현이죠.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노동자로 들어와야 옳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 워커를 노동자로 해석하는 경우는 드물죠. 이것은 한국의 문화적인 습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을 버스 운전수라고 부르지 않죠.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도 직업으로 그들을 택시 운전수라고 대면한 상태에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버스 운전수나 택시 운전수는 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운전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사는 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듣기 좋으라고 너나 없이 버스 기사, 택시 기사 해서 버스나 택시를 운전하는 것이
특별한 어떤 기술적인 단계에 이르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용어의 그 사치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커라는 것이, 광의 워커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번역되어 쓰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동관계 법률에서도 이 근로자라고 하는 말이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어를 이런 식으로 구분해야 해서 만들어진 그 용어를 좀 더 그럴싸하고 좀 더 높아 보이는, 그 대우가 좋아 보이는 용어로 섞어 쓰면서 통합하는 이러한 경향은 걱정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표현 방법이 단조롭고 사용하는 그 어휘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문화가 하락하고 있다, 문화 수준이 하락하고 있다 하는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노동자, 일꾼이라고 하는 워커는 국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인플로이라고 하는 근로자, 직원은 무엇으로 보호를 받느냐 하면은 고용계약상의 임금 조건으로 보호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워커라고 하는 것이 인플로이보다는 더 포괄적인 용어이다 하는 주장이 옳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주장은 워커 속에, 그러니까 광의의 노동자 속에 직원, 근로자라고 하는 인플로이가 있고 일꾼, 노동자라고 하는 협의의 워커가 있으니까 인플로이도 워커라고 부르자. 그러니까 직원도 일꾼이라고 부르자. 이러한 주장인 것입니다. 좀 뜻밖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 습성에 따르게 되면 이 경우에 일꾼도 직원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꾸로 직원을 일꾼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자라는 표현이 근로자와 노동자, 협의의 노동자를 다 포괄하는 호칭이라고 해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부른다는 것은 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권리와 혜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꾼을 일꾼으로 그대로 두고 직원을 일꾼으로 바꾼 다음에 그 두 개를 통합해서 그냥 똑같이 직원으로 대우하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의 기업은 일꾼인 노동자에게 직원인 근로자에게 주는 혜택을 주어야 하고 사업주는 그러한 구속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일꾼에게 직원에게와 같은 징계권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것은 또 부정을 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 고용근로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다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행정각부에서 고용노동부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용근로부, 고용노동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를 우리 행정각부의 명칭에서는 고용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는 노동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된 것입니다. 이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할 때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노동을 몇 단위 고용하느냐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이때 고용이라고 썼던 것이죠.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근로보다 노동이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 아니고 근로자는 고용 부분에 반영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역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국회 개헌특위의 주장하는 측은 이러한 주장도 합니다. 근로자는 근대 국가의 동원체제를 반영하는 이념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용어이다. 근대 국가의 동원체제라고 하는 것은 흔히 그 예로 근로보국대 같은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근로라는 단어는 근대 국가의 이념적인 성격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살펴봅시다. 노동자는 근대 국가의 이념적 의미가 들어있지 않고 현대적인 개념인가 하는 것이죠. 노동자는 영어로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worker, W-O-R-K-E-R, 또 하나는 laborer, L-A-B-O-R-E-R. 이렇게 두 개의 단어로 노동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워커를 먼저 살펴보죠. 워커는 노동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워커는 일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일하는 것의 총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워커의 예로 방아 찢는 그 방아, 또 물건을 실어 나르는 소, 말, 또 과거에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노예, 이러한 물건이나 동물이 워커로 지칭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노예란 이념적인 용어에 해당되겠죠. 노예는 인간에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에게 붙여진 분류된 계급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노예는 재산이었습니다. 물건이었다는 뜻이죠. 과연 워커는 근대 국가가 아니라 훨씬 더 옛날의 또는 그런 의미에서 전근대적인 어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레버러는 어떨 것인가? 레버러는 비숙련의 육체 노동자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또한 과거
그 사회의 최하층인 노동계급의 구성원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이 최하층민 노동계급의 구성원이라는 레버러, 이 단어 안에는 인간을 등급으로 매긴, 인간에게 등급을 매긴 전근대적이고 반인권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념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뿐 아니라 이 워커라는 단어는 이것이 노동자라는 의미로 쓰였을 때 마르크스주의자 그리고 좌파들이 이 사회 최하층인 노동계급이라는 의미로 노동계급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계급적인 이념이 담긴 용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그 근대국가의 이념이 담겨 있는 나쁜 말이다. 워커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논거도 이렇게 해서 깨어졌습니다.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논거는 근로자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식민잔재 용어이므로 청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청산이라는 말은 사람에게도 쓰고 언어에도 쓰고 하여튼 청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일제강점기가 언제인가를 먼저 밝혀야 하겠죠. 일반적으로 일제강점기는 1910년에서 1945년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던가요 하는 그런 쪽, 그러한 그 성향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18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일제강점기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1890년대 이후에 도입된 식민잔재로서 도입된 말이 근로자다 이런 주장인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산천과 토지를 보전하고 종묘사직을 안정시키느라 나날이 삼가는 매일이 7년이나 이어졌다. 이 계속되는 일로 인하여 마침내 병이 생겼다. 이렇게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 중에 7년이나 이어졌다. 이 계속되는 일로, 이 계속되는 일이라는 것은 바로 건실하게 봉직하는 것, 임무를 다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한자로 이렇게 표기해 놓았습니다. 숨이 7년, 인차 근로. 그래서 수미는 머리와 꼬리 이런 뜻이어서 쭉 이어서 7년 동안 이런 것이고, 인차 근로, 근로라는 것이 바로 건실히 봉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근로를 누가 했느냐? 이 내용이 고려사 제2권 경종 6년 7월부의 기록입니다. 근로를 한 것은 임금이었습니다. 이때는 서기 981년입니다. 고려사에 근로라는 단어가 쓰였다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찾아보았습니다. 변계량, 맹사성, 박자청에게 내구마 한 필씩을 하사하다. 왕이 말을 하사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임금이 박자청에게 말하기를 경이 근로하여 수강궁의 역사를 감독하여 양전을 받들어 들어가서 거처하게 하였으니 내가 심히 이를 기뻐한다. 그래서 한자 원문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 박자청 왈. 임금이 위에서, 상은 위에서 박자청에게 말하기를, 가로 말하기를 경근로 감독 수강궁. 여기에 근로라는 말이 쓰이죠. 그런데 경이 근로했는데 근로를 한 내용이 바로 감독입니다. 수강궁을 감독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박자청이라고 하는 신하가 근로를 해서 수강궁이라고 하는 궁궐을 고쳤는지 만들었는지 하는 역사, 그 일을 감독해서 이 사람은 그 궁궐을 공사를 감독했던 것이죠. 그것을 근로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1418년. 여기에 나오는 임금은 세종대왕입니다. 따라서 근로라는 말은 소위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에 도입된 용어가 아닙니다.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측의 논거는 여기에서 또 깨어졌습니다. 그러면 근로를 이 한반도의 역사에서 사용한 예가 방금 소개한 2건뿐이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사 자료를 검색하면 수만 건이 나옵니다. 아주 허다하게 사용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식민잔재 용어라는 말이 나왔기에 하는 이야기인데 걸핏하면 식민잔재라는 이름을 붙여서 어떤 말을 없애버리고 어떤 그 제도나 이런 것도 없애버리자고 하는데 그것은 좀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국어 순화나 한글 용어, 법률 용어 한글화가 이 정도의 식견을 바탕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야말로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화적 토대를 파괴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자냐 근로자냐 하는 문제를 주제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개헌특위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자 하는 것은 그 용어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 그것이 일제시대의 일제강점기의 용어다. 일제강점기의 어떤 이념이 들어가 있다 하는 주장도 옳지 않았고 또 노동이 근로보다 포괄적이니까 통틀어 노동으로 하고 직원에게 기업주가 책임져야 하는 내용을 일꾼에게도 책임지도록 하자 하는 부분은 완전히 틀렸고 이 내용을 만일 국민들이 안다면 단지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는 그 용어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기업 환경까지 바꾸는 일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일시 고용하는
혹은 다른 나라에서는 최저임금만 보장해주는 워커에게, 일꾼, 노동자에게 모든 보험이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하는 그러한 지원을 해야만 하는 직원, 근로자, 인플로이에게와 동일한 그러한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면 기업은 대한민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대단히 비용이 많이 나가는 그러한 상태에서 기업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경쟁을 할 때는 우리나라의 기업은 우리나라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상호주의로 같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핸디캡을 지고 기업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는 문제는 이런 면에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대단히 많은 헌법에서 글자 한자를 고치는 것은 그로 인해서 수많은 법률이 따라 움직이고 국가의 활동이 방향을 바꾸게 된다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